네. 강의 어떠셨나요? 좋습니다. 좋으셨어요? 네. 네, 강의 듣는데 점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아, 내 저분하고 친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꼼꼼하게 폴더 하이 폴더를 만들어가면서 자료를 준비하면 나중에 저분하고 관계 나빠지면 너 이랬지 이거 다 들춰낼 것 같은 농담입니다. 아니 이렇게 그거 되게 방대하게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방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놀랍습니다. 네. 다시 이제 조금 책담회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교양 공부가 책을 사신 분, 살 예정이신 분, 또 살 예정이신 분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죠. 하루 교양 공부가 365개의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날짜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랬더니 이 책이 작년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책을 안 읽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날짜별로 따라 읽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선생님이 최근에 뭐라고 올리셨냐면 이제 사람들이 슬슬 따라 읽다가 좀 지쳐갈 때이지 않을까 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날짜별로 되어 있기도 하면서 또 꼭지당 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다시 또 점점점 이어져요. 점, 선, 면 이렇게 이어져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책 만들지 방송 출연하지 강의하지 이러면서 도대체 언제 독서에서 아까 그 폴더 보실 때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 자료들은 다 언제 캡처해서 언제 갖다 놓고 언제 찾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독서는 도대체 언제 합니까? 아 책이요? 네. 그냥 책 늘 독서는 매순간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하시겠지만 그냥 다만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에서 읽는 책이 있고 네. 침대 머리맡에는 침대 머리맡에 두고 보는 책이 있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에서 보는 책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책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제가 그렇다 굉장히 어려운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냥 재미난 예를 들면 무슨 로봇 백과사의 사전 네, 이런 것도 보고요. 네, 별의별 책을 다 그냥 보는데 그때그때 재미있게 보면 되는 거더라고요. 네. 답이 너무 짧았네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청문회하는 것 같아요. 하루 교양 공부 책을 읽으신 혹은 읽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365일 날짜에 맞춰서 세계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소재를 하고 있어요. 365개 이야기가 있는 셈인데 제가 오늘 이 진행을 맡으러 오면서 제가 조금 이제 교보문고나 알라딘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책을 읽고 어떻게 느끼셨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의 하루하루 글에는 인류는 진보할 것이라는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아, 읽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또 공부란 무엇인가? 거기가 평면적 현실의 시간에 몰두하지만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세계의 미시적 거시적 역사와 시간을 토파보며 한층 공간성과 입체성으로 삶의 안목과 의식을 확장시켜 보다 삶을 풍성하고 공고히 이어가게 해주는 책이다. 이분의 책을 읽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리뷰의 수준도 이런지 참 전 선생님이 올리셨나 봐요. 네. 또 인물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이다. 또 하나하나의 별을 이으면 별자리가 되고 그 별자리에 수많은 이야기가 생기듯 일상에서 만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수록된 재미있는 책이다. 자발적 리뷰라면 대단하죠. 네, 뭔가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책이 나왔다고 할 때 전 선생님 관계도 있고 잘 알고 하니까 이 책을 사지만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두껍잖아요. 아까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정말 딱 벽돌 옆으로 세워놓은 깊이하고 딱 맞는 사이즈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글들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책을 아까 이제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참 하셨고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 그냥 뭐 각 챕터를 흥미롭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
말미에는 또 관련 서적도 소개해 놓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구상하고 이 책을 펴내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잘 없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이 책을 펴내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출판사에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 출판사에서 1년 365일의 어떤 역사와 교양을 읽을 수 있을 그런 책을 좀 써주면 좋겠다 해서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류의 책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얄팍한 지식을 나열해 놓은 책들을 상업적으로 내는 거는 나 아니어도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굳이 그런 책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했더니 이제 그분 이 책의 출판사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그런 류의 책과 다른 책을 당신은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책을 써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전에 나왔던 뭐 이게 얄팍한 지식을 나열하는 책하고 좀 다른 책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이 되고 이 선과 선을 이어서 면이 되는 그런 좀 입체적인 사고가 가능한 그런 책을 좀 써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365일의 공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378개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9일이 있잖아요. 네, 2월 29일을 넣었으니까 366개고 거기에 이제 1년 12달에 맨 처음에 첫머리에 들어가는 글이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제가 저자 서문을 통해서 내가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시려면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씩 우리 어렸을 때 일일 시험지라고 해가지고 문제지 들고 와서 아주머니들이 해주는 거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책을 정확하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을 정확하게 보시는 방법은 이 책 뒤에 가서 보면 연표가 있어요. 연표 순으로 날짜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 이게 세계사책이구나. 되게 그냥 1년 365일을 사건별로 나열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20세기 그다음에 저는 21세기하고 20세기에 일어난 사건들 위주로 이 책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옛날 책이 아니로 한국 근현대사부터 세계의 근현대사에서 역사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1년 365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키백과나 아니면 이게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뭐 1월 1일, 1월 3일, 뭐 4월 22일 이러면 위키백과에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쫙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책은 거기에 나오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성원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27년 개간지 황해문화를 만들면서 쌓아온 세상에 대한 관심,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공부가 과연 뭘까?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남들은 주목하지 않은 사건들을 이 안에 넣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인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뭐 유나 바머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혹시 뭐죠?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천재적인 소년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소년이 MIT 대학인가 칠판에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붙여놓죠. 그 수학 문제를 붙여놨는데 얘는 거기서 청소하는 친구예요. 그 영화 제목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네네, 굿윌 네. 헌팅.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굿 윌 헌팅이라는 가난하고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사건, 그러니까 환경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친구였는데 너무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램버트 교수하고 또 다른 교수가 이 친구를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심성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일단은 우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격돌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나바머의 사례를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고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왜 유나바머냐면 유니버시티하고 그러니까 대학하고 항공사에 폭탄, 소포 폭탄을 보내는 형태로 이제 테러 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태 위기 이야기를 겸하고 뭐 동시에 우리가 어떤 교육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좀 녹여낼 수 있게 이렇게 좀 꾸며봤고요.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제 기후 위기, 생태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들을 이 책 속에 이렇게 담아 놓고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위기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연표를 따라서 보다 보면은 네, 이 친구가 이런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성 문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나 이런 사건들도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010년대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2011년 그러니까 2020년대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죠. 책담회가 열리는 오늘이 4월 22일이에요. 4월 22일은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일까요? 하고 저도 이제 오늘 며칠 전이죠. 미리 봤습니다. 봤더니 1970년 4월 22일에 전국 지방관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가꾸기를 제창한 날이라고 하네요. 새마을 운동의 3대 신조. 근면, 자조, 협동. 네,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마치 우리가 상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드리면 좋은데 너무 네, 고가라. 아마 이미 구입하셨을 네, 네,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 하면 또 그냥 뭐 첫 구절이 나오듯이 근면자조 협동이 떠오르는데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한 챕터를 홍보를 하자면 4월 22일은 새마을운동을 제창한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날 뭐 어떻게 제창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제 새마을 운동에 나오는 근면 자조 협동 중에 이제 자조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자조론은 또 왜 나오나 뭐 하다 보면 이 자조론에서 파생된 이런 이 이야기들 나중에는 이 자조론이 다시 자존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또 자존감까지 왔어요. 뭐 어찌어찌 따라오다 보니까 자존감 이러면 저는 우리 딸에게 야 너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사표를 썼는데 그래도 엄마 내가 사표를 썼지만 자존감을 잃지는 않았어 이러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했었거든요. 얘가 그동안은 사실은 그게 조금 약해서 제가 늘 사회생활을 하는데 걱정을 했는데 야 그래 너는 너를 귀히 여기는 자존감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자존감이 또 무슨 또 파생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자기만의 긍정, 자기만의 만족을 넘어 위안과 변화의 길로 가려면 사회적 관계와 구조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새마을운동 일어난 때를 발표한 때를 얘기한다 싶었는데 이 자조론까지 오더니 자조론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자존감까지 오나 싶었는데 자존감이 다시 어떻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짧은 2페이지도 안 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내가 잊고 있었던 새마을운동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은 뭐였지? 막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자조론에 대한 것이 궁금해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의 자존감은 개인의 자존을 넘어서 이 사회 영역까지 어떻게 뻗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 이렇게 궁금한 분야들이 막 생기고 그 분야를 또 찾아서 읽게 되는 이 효과를 이 책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책을 읽는 것만큼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근면 자조 협동 그 시대의 새마을운동 빗자루 들고 앞마당 쓸던 때는 아닌데 저는 그 중에 근면자를 되게 싫어해요. 근면 자조 협동 중에 근면 부지런하라. 왜 싫어하냐? 제가 20대 때 노동자일 때
근로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업주의 입장에서 노동하지 말고 더 노동을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하라의 의미의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일제 시대의 학생들 동원해서 일제 뭐 무기 닫고 했던 근로보급대, 이 근로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근자 근면하기 싫어요. 아침에 저 얼마 전에 사표 썼더니 출근 늦게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근면자 참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근면의 근자를 싫어하지만 당시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는 자발적으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일을 해나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새마을운동이 꼭 그런 의도였을까? 야, 요즘 워낙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봅니다. 꼬이고 꼬여서 새마을운동이 당시에 어떤 의도, 혹시 정치적, 사회적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도 호기심이 이렇게 막 뻗쳐서 전 선생님이 뭔가 좀 색다른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일단 그 제가 이전에 냈던 책들하고 이번 책이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원래 성격이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냈던 책들은 보면 뭐 길의 독서라든지 아니면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 이런 책들의 경우에 독자 평이 네, 굉장히 숨 막힌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뭐냐면 뭔가 이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네, 제가 글 쓸 때 정보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같은 문장 안에서도 정보량이 좀 많고 조금 스토리를 자기 완결적 스토리를 추구하는 편이라 그냥 읽고 나면 그 논리 자체는 완벽한데 그 독자가 이게 좀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곳이 없다 할까요? 혹은 이제 독자가 잠깐 걸터 앉아서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편이었어요. 이번에 쓸 때는 아예 조금 벙벙하게 논리 구조를 좀 꽉 짜지 않고 사람들이 중간, 왜냐면 이거 공부책이니까 자기가 어디가 궁금한지 하면 찾아서 보면 되잖아요. 제가 다 써서 입에 넣어드리는 그런 책을 지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가 좀 성긴 부분이 있는데 그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마을 운동의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이 외국에 마치 수출하는 한류의 원조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 전경환 씨가 새마을 운동 본부에 이제 관련해서 본부장이었나 아마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횡령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처벌을 굉장히 가볍게 받았죠. 가볍게 받은 것에 열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탈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송할 때. 그게 누구냐면 유전무죄, 네,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강원 씨 일당이 이제 야 정경환도 저렇게 많은 돈을 저렇게 많이 꿀꺽했는데 저 정도 처벌밖에 안 받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빵 하나 훔쳤다고 나는 이렇게 오래 감옥에 넣어두고 저 사람은 권력이 있다는 그 덕분에 저렇게 가벼운 형벌을 받는구나. 어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양지철 선생님이 근로자라는 말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의미에서 네, 양민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란 말과 양민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러면 양민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고 그냥 민간인을 죽인 건 문제가 안 되는가? 재판 없이 죽여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다음에 근로자란 말 자체는 이미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만 노동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국민을 호명하는 방식이 과연 이렇게 차별적이고 차등적으로 누군가만 우리 국민이고 누군가는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 호칭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이제 4월 22일 날 예, 제가 4월 22일 날 새마을운동 부분이지 좀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알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덴마크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예, 그 뿌리를 찾자면 그룬트비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나요. 덴마크가 원래는 강대국이었는데 이웃한 독일하고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뭐 슐레스비히 등을 비롯해서, 이건 제 그냥 기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의 아주 좋은 땅을 뺏겨요. 그래서 덴마크가 이 전쟁에 패해서 자기네가 누릴 수 있었던 좋은 땅을 뺏기고 나서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낙농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자조하는 거죠. 셀프 헬프라고 하는, 영어는 셀프 헬프인데, 그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1970년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 국민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북돋우고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어떤 시스템으로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한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식이긴 한데, 마찬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혹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학교 교육이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어요. 절대평가는 뭐냐면 교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레벨이면 A 플러스 A0, B 플러스 B0, 혹은 수음이 양가로하면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누구나 수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평가는 뭐냐면 한 반에 60명이면 100명으로 하자. 한 반에 100명이면 퍼센트를 정해줍니다. 그 중에서 단지 10%에서 25%만 수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아무리 발벗고 밤에 뭐 사당 오락 4시간 자고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반 아이들이 다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누군가는 미나 양이나 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인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가 구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회 경제 구조,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런 경쟁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루저가 됩니다. 실패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네,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인과 양민, 노동자와 근로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이걸 근로자만 노동자고 그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양민, 선량할 양자 써서 양민, 양민은 우리 국민이고 민간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열패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적인. 네. 성공한 자는 더욱더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승자 독식 사회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그와 같은 것들을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한 첫 번째 사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국민을 동원해서 잘 살아봅시다 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냈잖아요. 1970년대, 그러니까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영화가 뭔지 아세요? 호스티스 영화예요. 네. 시골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여성들이 공장에 들어갔다가 아주 어려운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어디를 다치거나 혹은 조금 더 고된 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호스티스 일밖에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건 사회 구조적인 병폐인데 그거를 자조, 셀프 헬프 혹은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 뭐예요? 그 여성이 모자르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자기 개발이 타인과의 경쟁만을 의미하고 진정한 자기 실현 그리고 자기 구제, 자기 해방으로 이루는 어떤 길이 아니라
남과 경쟁해서 남보다 좀 더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굉장히 슬픈 사회인 거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새마을 운동 하나 물어봤다가 하위 폴더를 모두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그런데 네, 이 격가지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격가지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맛보듯이 해주긴 했지만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사회에 뭔가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전 선생님의 이렇게 세부 이력을 보면 우리 우연찮게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 한가운데 있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또 그게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고도 또 기류의 독서인가 어디에서 그런 말씀도 좀 했는데요. 요건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자주 듣는 말로 요즘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아예 뉴스를 안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가시고 하시니까 질문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저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 혐오 혹은 냉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치가 사실은 정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뭔가 알아서 답을 또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도 하루 24시간을 살고요. 다른 분들도 다 하루 24시간을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도 이런 조언을 가끔 해주는데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곳에 쓸 에너지를 비축해서 좋은 곳에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일을 잘 닦는 아이, 어려서부터 일을 잘 닦고 일을 잘 관리하는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하루 중에 뭐 아침과 저녁 시간에 주로 에너지를 그쪽으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된 요새 뭐 루틴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습관이 돼 있으면 나이 먹어서 남들보다 틀 일을 늦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큰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충치 때문에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할 일을 좀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때 시스템이 좋을 때는 우리 국민이 그런데 에너지를 안 쏟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한겨울에 우리가 어디 광장 나가서 촛불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좋은 날들에 가족과 어디 좋은데 여행 갈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광장에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최근 들어서는 정치 혐오를 넘어서서 상대를 서로 이제 아예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로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에코 챔버 효과라든지 사일로 효과라든지 굉장히 이게 예전에는 여야가 비록 그 낮에는 서로 막 싸우더라도 밤에는 그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뭔가 그것이 공적인 관계에서 풀리지는 않지만 사적인 관계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서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과거에는 뭐 사쿠라 정치다, 사바사바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는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최근에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 예를 들면 문화 현장에 가서 서로 만나 저희가 이제 세월문화재단에서 아침 대화를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야가 조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세월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아침 대화 행사에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서로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누군가 강사를 불러놓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토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만나질 않아. 예. 만나질 않고 만나면 서로가 상대방을 내가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는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더더군다나 어느 특정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기하학자가 있어요. 네, 그
um베르토 에코가 TV를 가리켜서 이디오트 박스라고 해가지고 바보 상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um베르토 에코가 21세기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해서 TV는 교육방송이다라고 새롭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굳이 TV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TV를 보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뉴스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른바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편집자들을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조금 좋지 않은 정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이 사람들이 걸러내잖아요. 걸러내고 그래도 조금 읽을 만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TV 방송이나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래도 좀 한번 걸러진 고급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이른바 유튜버들이라는 것들이 출연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돈을 보고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얻는 방식은 이제 주목 경제 시대니까 남들에게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매우 매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들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설 해리포터를 읽다 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어린 소년 해리가 어려서 일찌감치 부모를 잃잖아요. 그렇죠? 볼드모트에게 이제 부모를 살해당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법의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법의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의 이름은 소망의 거울입니다. 그 소망의 거울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여줘요. 해리포터가 보고 싶은 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와 지냈던 매우 행복한 시간. 당연히 그 해리포터는 매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보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해리포터의 소망을 거울에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거울 앞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튜버에서 또는 특정한 정치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특정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24시간 만들어서 떠들어 주거든요.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공평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um베르토 에코가 과거에 TV는 그래도 게이트키퍼들이 방송을 하고 언론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걸러서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더욱더 극단적인 어떤 생각, 극단적인 견해만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과 달리 정말 우리가 진짜 바보일 뿐만 아니라 매우 매우 심성이나 사고가 폭력적인 사람들로 변모해 가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저는 가끔 해요. 미국 이제 로버트 디 퍼트넘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 중에서 볼링 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에요. 국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른바 타운십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바턴업이에요. 밑에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역마다 작은 동아리가 있고 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시의회, 구의회에 반영을 하고 이것이 다시 국회로 반영이 되는 밑에서 위로 가는 거란 말이죠. 아주 많은 풀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과정을 뭘로 봤냐면 미국 지역사회에 있는 볼링 동아리가 사라지는 숫자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징표죠. 볼링 동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볼링을 혼자 치기 시작해요.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엔데믹을 우리가 선언을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게 됐잖아요. 집에서 배달시켜서 음식 먹고 뭐 각자 자기 유튜브를 보거나 휴대폰만 보고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얼굴을 대면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시고 거기에 직접 회원으로 참여해 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꼭 큰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되 남과 같이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덧 시간이 질문은 남아 있는데 시간은 다 됐고 어떤 분이 꼭 이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오늘의 책담회와 이 방대한 이야기의 내용과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는 또 뭔가 조그만 걸 하나 얻어가고 싶으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이란 무엇이며 이거 참 애매모호하긴 하죠. 20대 초반에 첫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읽었으면 좋은 책을 세 권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람구두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팬이 올린 질문이니까 짧게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쯤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단독 져서 딱 3권 냈네요. 네, 세 네. 권. 네. 누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가, 기리의 독서, 하루 교양 공부가 있는데 이 3권을 보시는 게 제 팬이라고 하니까 이거 짜고 친 질문 당연히 아닌가? 갑자기? 당연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잡지를 하나 정기 구독하십시오. 황해문화. 그게 꼭 황해문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뭐 어차피 우리 황해문화는 이미 탄탄한 구독자층이 있고 저희 인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작년 연말에 뭐 어느 잡지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국내 유수한 이제 개간지예요. 그 개간지 이제 그 잡지도 이제 역시 몇 주년 기념 해가지고 그 잡지 만드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세미나 같은 걸 했어요. 심포지움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황해문화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대단히 진보적인 잡지가 아니다. 황해문화 한 번도 스스로 진보를 표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황해문화가 매우 진보적인 잡지가 되어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 우리보다 더 진보적이었거나 우리보다 좀 좌측에 있던 잡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 나선 적이 없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앞에 나선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논조를 바꿀 수도 없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점차 지적으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퇴보하고 있는 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 대중지성 시대에 반지성주의가 지금 굉장히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좀 지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튜버나 뭐 이런 걸 보시지 말고 게이트키퍼가 있는 매체를 하나 정도 꼭 황해문화가 아니어도 주간지라든지 아니면 월간지라든지 어떤 잡지를 보시면 아니면 신문을 하나 정기 구독을 하시든지 종이신문을 그러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일일 문제지가 오잖아요. 그 신문을 종이신문을 하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벼운 읽기와 깊이 읽기. 네. 그것들을 통해서 지적 자극을 계속 받으시는 것이 저는 어떤 특정 단행본 하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꼭 잡지를 살려달라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우리나라 영화 잡지 전성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뭐 로드쇼라든지 스크린, 그다음에 키노 같은 아주 유명한 영화 잡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영화 잡지가 시내 21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시내 21도 경영상에 계속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21세기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에 굉장히 강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영화 잡지가 하나 없는 나라다. 그 미래가 과연 보랏빛일까요? 진지한 담론이 사라진 시대에 K-팝, 어떤 뭐 문화 한류 이런 거 지속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에는 그에 대한 어떤 진지한 평론과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생각들이 잡지라는 생태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그 사회가 지적 토대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제 책은 이미 다 아마 팬이라고 하시니까 보셨을 것 같고 가능하면 잡지를 하나 정기 구독하시라.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잡지 하나. 저 시간이 다 돼가서 그런데 저도 황해문화 잡지를 그러니까 조금 알기 시작할 때 어느 서울에 계신 교수님이 황해문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때. 그러면서 창비가 문학 쪽에 치우친 뭐 문화 전문지라면 이 황해문화를 훨씬 높게 이 사회문화 비평 또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잡지로 높게 평가를 해서 야, 내가 세월문화재단 회원이라서 그냥 받아보는 책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회에서 높게 그 잡지 그러니까 황해문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 황해문화가 이 사회의 지성들에게 꽤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30년 이분이 호기심이 많아서 금방 그만두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30년을 이 편집장에 계신 건 아마 지적 호기심을 거기서 조금 실현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몇 개 더 있긴 한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객석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요? 아유, 이 또 여기서 질문 잘못했다가는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제가 답을 너무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네, 그러면 이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오늘 이 책담회를 마치고요. 오늘 책담회 어땠는지 마무리 인사하고 또 이제 그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책 사인도 받고 또 궁금하신 질문도 전 선생님한테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수시로 이런 행사 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네. 아니요, 저 수시로 이런 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뭐 그 1년에 12번 아침 대화 행사를 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 자신은 원래 개인적으로는 책을 내고 북토크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책은 책으로 보시면 되지 굳이 뭐 여기 저자를 불러내가지고 청문회 하듯이 뭘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쑥스러워서 좋아하지 않고 사실은 인천에서 제가 저의 책을 가지고 북토크 행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제가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커버하는 특강으로 다니기도 하고 강의는 많이 다녀요. 예, 전국을 강의는 다니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책 어떤 걸 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북토크라는 건 처음인데 사실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제 책에 북토크 행사를 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카메라는 이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사 동료이기도 하고 저희 직장 상사이기도 한 저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저희 재단의 후원 회원 분들도 몇 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저희 친구도 또 제가 이런 거 안 하는데 하니까 멀리 서울에서 오기도 했고 또 저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 황해문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담회에 거의 숟가락만 얹는 형태인데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듣고 나니까 또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인천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분의 그 아까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그 수많은 하이폴더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네, 아주 인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주자주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정말 숟가락만 얹을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주신 전성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행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